네, 안녕하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윤리 저번에 1차 고사 때 했던 범위 누적돼서 지금 이후에 있던 수업 시간에 짚지 않았던 뒤에 나오는 문제들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연과 윤리에 나오는 빵꾸 안 채운 거 영상 강의로 한번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여기 페이지로는 216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6페이지 보면, 자, 일단 유교와 한비자 결국 어떤 국가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자, 그럼 기억부터 보면 통치의 방식은 법치보다 덕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덕치를 주장하는 학자는 유교이고 한비자는 덕치를 굉장히 비판하죠. 그래서 한비자가 덕치를 비판하는 논리를 사용했던 사자성어가 수주대토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니은 같은 경우를 보면, 자,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법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비자는 당연히 아니겠죠. 왜? 한비자는 강력한 법과 처벌, 형벌을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법가사상, 대표적인 법가사상가가 한비자이기 때문에 한비자는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 유교 입장에서 법이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도 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법은 필요하지만 이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당연히 사회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겠지만 이 법만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제 컨트롤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유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유교 입장에서는 법은 필요하지만 법이 메인이 아니라 당연히 군주였던 도덕성을 바탕으로 덕으로 도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게 이제 그 덕치였던 메인 하고자 하는 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번 문제 보면, 자, 맹자와 로크의 공통점은이라고 있는 부분 보면, 자, 맹자와 로크의 가장 공통적인, 그리고 맹자와 로크의 하나의 딱 공통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항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저항권이란 거는 뭐예요? 그 부당한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고 그걸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게 바로 저항권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는 역성혁명 사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역성혁명. 자, 역성혁명이 뭐예요? 군주답지 않은 군주를 바로 바꿀 수 있다. 즉 패도군주에 대해서 패도군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역성혁명 사상이고, 자, 로크 같은 경우도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자, 로크는 어떤 논리로 저항권을 인정을 했냐면, 결국 국가의 가장 제1목적인 개인의 어떤 자유와 그 다음에 자유재산, 그 다음에 생명권, 즉 권리 보존이 국가를 만든 가장 제1목적인데, 그런 목적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시민이나 사유재산 그리고 생명을 침해하려고 한다면 국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은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로크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3번 넘어가서, 자, 국가는 인위적 산물인가 자연적 산물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는 인위적 산물이라고 보는 친구들은 누구냐? 사회 계약론자들이 바로 인위적 산물이라고 보겠죠. 왜? 국가라는 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나 동의라는 어떤 인위적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 계약론자들은 다 국가를 인위적 산물이라고 볼 것이고, 자,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자연적 산물이라고 볼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어떤 정치적 본성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가족이 만들어지고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촌락이나 부락, 즉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런 마을들이 또 합쳐져서 국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계약이나 동의와 같은 어떤 인위적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선지를 보면, 자, 국가는 인간 본성에 의한 자연적 산물이다. 자, 국가를 자연적 산물이라고 보는 친구는 사회계약론자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를 인위적 과정에 의한 인위적 산물이라고 볼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홉스, 로크, 루소의 어떤 주권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권이란 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결국 주인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지닌다라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면,
자, 주권은 분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는 사실 로크입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로크 같은 경우는 난 주권이 무조건 분할 가능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루소가 로크를 비판할 때 너는 주권을 분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라고 비판을 하는 점에 있어서 얘는 분할된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크는 어떻게 이권 분립이라 하죠. 집행권과 그 다음에 입법부, 집행부라고 하는 건 결국 뭐 행정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입법부 법을 만드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사법부도 같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입법부에 굉장히 힘이 많이 몰려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입법부와 집행부 즉 행정부 이렇게 이권 분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권이 분할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홉스 입장에서도 결국 어떻게 1인 군주에게 이런 정치 권력이 몰빵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홉스 입장에서도 주권이 분할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권은 양도 가능하다. 자, 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홉스 입장에서는 주권을 양도 왜 할 수 없냐? 자,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권의 어떤 군주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나 그냥 군주를 하다가 하기 귀찮아,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주권을 남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크 입장에서도 주권이란 건 결국 입법부가 만들어지고 선거나 투표를 통해 만들어진 어떤 선출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권을 줄 수 없다는 거고, 자, 루소 입장에서도 결국 모든 시민들이 다 개별적인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주장하기 때문에 주권을 자신의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은 너무 쉽죠. 주권 한 명의 권력자만 가져야 한다는 건 절대군주제를 이야기했던 홉스만 내라고 대답을 할 대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6페이지 사회계약문자학원의 국가에 대한 입장들 다 끝내고,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펴면 되냐면 227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227페이지. 자, 227페이지의 주제는 시민불복종입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우리 총 3명의 학자 배웠다 했었죠. 롤스, 그 다음에 싱어, 소로 이렇게 3명 나오는데 가장 사실 많이 출제가 되는 친구들은 거의 롤스가 거의 100% 나오고 소로나 싱어는 그냥 한 번씩 간간히 나오는 정도다. 그래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친구는 롤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부터 한번 볼게요.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공적 정의관을 위반하는 모든 법과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라는 건데, 자, 이 밑에 있는 거와 연결을 한번 해서 봐야 돼. 니은하고, 자, 니은도 결국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모든 법과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정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기업과 니은 둘 다 X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공적 정의관을 위반한다거나 정의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거, 결국 이 두 가지 말은 똑같아요. 즉 정의의 원칙 중에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과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 가운데에 어떤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심각하게 위배를 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서만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롤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그다음에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을 그냥 위배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고, 이거는 우리가 준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보면, 자, 여기는 어떤 말이 들어가요? 심각하게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모든 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도 똑같은 말이죠.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 대상이 될 수 있다. 죄송합니다. 디귿은 제가 잘못했네요. 자, 디귿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자, 디귿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모든 법과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는 정답이 X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정의 원칙 모든 원칙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은 제외된다 했었죠. 그렇죠. 차등의 원칙은
제외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차등의 원칙이 제외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X로 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음 선지 같은 경우 보면 자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죠. 부정의한 모든 법과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만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심각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아닌 다른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는 준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비읍검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다시 나오죠. 정의로운 시민도 부정의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만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양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양심과 관련돼서 기억법부터 보면 자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행위이다라는 건 롤스, 싱어, 소로 3명 다 네라고 대답할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문제를 낸 의도가 뭐냐? 자 양심이라는 단어를 보고 롤스나 싱어 얘네들은 어떤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된다 했는데 이 양심이 개인적 정의감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고 절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롤스나 싱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양심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결국 도덕적인 행위다. 즉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시민으로서 어떤 도덕적인 한거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소로 입장에서의 양심은 개인적 정의감 즉 양심의 어떤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다르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니은 보면 자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 즉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서 개인의 양심을 드는 건가요? 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불복종을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친구는 소로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자, 디귿 보면 약간 또 말이 뉘앙스가 달라요. 이 생활 윤리가 짜증나는 게 이런 뉘앙스의 차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 보면 자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한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될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야. 그럼 소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한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는데 자 롤스 입장에서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자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했는데 그게 우연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적 정의감에 합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이거는 시민불복종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시민불복종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롤스의 입장에서는 원칙상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하면 그건 정당화될 수 있는 시민불복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연히 공적 정의감과 합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롤스도 정당화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은과 디귿이 주는 뉘앙스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은 보면 자 롤스 입장에서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한 병역 거부는 정당한 시민불복종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왜? 뭘 근거로 했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라고 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한 병역금은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롤스도 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냐 그리고 된다 이 말 될 수도 있냐라는 말과 된다는 말은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을 보면 자 개인의 양심과 공적 정의 간의 양립이 가능하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인 거예요. 즉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했지만 우연히 공적 정의감과 합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개인의 양심과 공적 정의 간의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디귿과 같은 선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기출 선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자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는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심각한 부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부정의한 사회, 완전히 부정의한 사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심각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도 심각한 부정의한 법과 정책, 즉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방금 이 선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선지인데 이게 뉘앙스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는 이런 부정의한 사회를 의미하는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민불복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 자, 우리 얼마 전에 끝났던 자연과 윤리 251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 윤리 우리 빵꾸 안 뚫렸던 빵꾸 안 했던 거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첫 번째 251페이지부터 한번 보면, 자, 우리 총 환경윤리, 자연과 윤리를 배우면서 결국 인간중심주의부터 생태중심주의까지 총 4가지의 중심주의를 배웠는데, 인간중심주의부터 생태중심주의로까지 가면서 결국 어떤 것들이 확장이 되냐면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도덕적 지위와 도덕적 권리를 가진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이건 뉘앙스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는 건 그 존재 자체가 뭐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대우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도 어떤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지녀요. 그럼 이런 말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반드시 도덕적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라는 말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도덕적 행위의 주체, 이성적 존재, 자율적 존재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 이거는 모든 입장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는 말은 뭐냐면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중에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부터 생태 중심주의까지 모두 다 동의할 내용이라는, 동물이 우리에게 도덕적 행위와 식물이 우리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덕적 행위 능력을 지닌 존재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라는 건 모든 사상가들이 다 동의할 내용이다라는 거. 이거는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어떤 중심주의부터 볼 거냐. 자, 인간 중심주의부터 볼 거면, 자, 인간 중심주의는 기본적인 입장이 다 뻔하죠. 인간만 도덕적으로 고려하면 되고, 동물, 식물, 무생물, 즉 인간 이외의 모든 다른 존재들은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인간이 다른 그 어떤 존재들보다 어떤 존재나, 그렇죠, 우월한 존재이다. 즉 인간과 다른 존재들 사이에 어떤 위계적 관계를 설정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얘네들은 자연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자연을 우리가 인간이 이용을 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이익이나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문명을 위해 자연을 최대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대상으로만 봅니다. 왜? 인간이 다른 동물과 식물이나 다른 어떤 무생물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 빵꾸부터 한번 채워보면, 자, 목적론적인 사고관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목적론적 세계관이다라고 했었죠. 모든 존재들은 다 목적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인간 또한 목적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최고점인 목적이 뭐냐, 바로 행복이라는 최고선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세계관인데, 이런 목적론적인 사고관과 목적론적인 세계관에 근거를 해서 인간만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을 이 아저씨는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 식물은 뭐를 위해 존재하냐면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식물의 목적은 동물이고 동물의 목적은 인간이다. 즉, 인간은 동물과 식물을 결국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뭐 영혼관이 있는데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된다라고 하고 넘어갔었고, 자, 이 빵꾸 좀 뚫려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이성적인 사고까지 가능하다, 그냥 이것만 적어놓고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 아퀴나스 중세 시대의 사람인데, 자, 이것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냥 뭐 별로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했겠죠. 자,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의 섭리냐면 신의 섭리입니다. 중세 시대는 결국 가톨릭교, 우리 그리스도교가 판을 쳤던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신에 의한 또 섭리와 신의 의도라고 설명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자연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 다른 무생물들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신이 그렇게 설계를 해놓았다라고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베이컨 아저씨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이과 출신답게 과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베이컨 아저씨가 대표적으로 자연을 우리가 정복해서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부분 자연을 정복해서 인간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자연관이 어떻게 되냐, 정복론적 자연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우리는 어떻게 도덕적으로 고려할 게 아니라 최대한 잘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자, 넘어갈게요. 데카르트는 선생님이 수업을 했었죠. 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인간 존재와 동물 존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뜯어보면, 인간 존재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물 같은 경우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육체로만 구성된 존재가 바로 동물이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인간뿐이다. 동물은 영혼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즉 어떤 자연의 존재들이, 우리 인간을 제외한 자연의 존재들이 뭐와 같다라고 보는 거냐면, 즉 기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를 했었냐, 저번 시간에 그랬죠. 강아지를 때렸을 때 강아지가 깨갱 소리를 내는 건 강아지가 아파서, 즉 쾌락과 고통을 느껴서 깨갱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리모컨 볼륨 업 버튼을 누르면 TV에서의 볼륨이 그냥 업되듯이 그냥 강아지는 그냥 때리면 깨갱 소리가 나오도록 기계처럼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존재를 뭐로 보는 거, 기계로 보는 게 기계론적 세계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 밑에 나오는 거 무슨 뭐 환원주의적 사고관이라고 했는데 적어놓으세요. 굳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카르트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동물들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닐 수가 없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중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누구다? 이 칸트다. 그래서 거의 인간중심주의의 90%, 9할 이상의 문제가 나오는 친구들은 칸트이기 때문에 칸트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이 동물, 인간과 동물 다른 존재들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오냐, 직접적 의무의 대상과 간접적 의무의 대상을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직접적 의무의 대상은 결국 칸트가 이야기하는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될 대상, 즉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접적 의무의 대상은 그런 다른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존재, 동물이나 식물, 얘네들, 자연들이 그 자체로 소중하고 내재적 가치를 지녀서 우리가 소중히 대하자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떤 도덕성과 인간성 상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동물이나 다른 존재들을 괴롭히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죠. 그래서 간접적인 의무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빵꾸를 한번 채워보면, 자, 인간에 대해서는 무슨 의무를 줘야 되냐면 직접적인 의무를 줘야 되고, 자연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의무를 줘야 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과 간접적인 의무의 대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넣었었고, 자, 그러면 이 여기 빵꾸에 들어가는 건 간접입니다. 즉 자연에 대해서 간접적인 의무를 줘야 되는 것, 즉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학대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자연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인간에게도 함부로 대하게 될 것이다. 즉 인간의 어떤 도덕성이나 그 다음에 동정심 같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좋은 것들, 좋은 성질들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자연을 함부로 대해서 안 되는 이유는,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지녀서 얘네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는 직접적인 의무와 간접적 의무를 나타내는 이 용어, 뭐뭐에 대한 의무와 뭐뭐에 관련한 의무,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한번 넘어가 보면, 자, 동물중심주의 학자는 싱어와 레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동물중심주의란 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일 거고, 자, 그럼 싱어부터 볼게요. 자, 싱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를 했었죠. 그럼 공리주의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떠올리냐면, 쾌락과
고통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즉 쾌락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을 두고 있는 이론이구나라는 걸 반드시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싱어는 뭐라 그랬어요? 동물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이유를 결국 쾌락과 고통, 즉 쾌락주의에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첫 번째, 그래서 특히나 싱어 입장에서는 쾌락과 고통 중에 어떤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고통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보면, 자,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고통을 줄여주면 사회 전체의 공리가 증진된다. 그럼 이 말에 되게 많은 말들이 되어 있죠. 자,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이고, 싱어 입장에서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었죠.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쾌고감수 능력을 지녔냐 지니지 않았냐, 이것만 신경을 쓰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는 존재의 고통을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결국 싱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시켜주고,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 근데 모든 동물 실험을 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과도한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은 반대는 하지만 이 부분, 더 큰 효용성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희생을 용인한다. 이거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는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단 어떨 때만 우리 인간의 어떤 더 큰 효용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동물의 실험, 동물에게 이때 실험할 때도 과도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럴 땐 동물을 우리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한번 보면, 자,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는 동물은 어떤 고려의 원칙이냐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해서 종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종차별을 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우리 인간의 고통은 인정을 하면서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경우를 종차별한다라고 여기겠죠. 자,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모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은 각자만의 이익관심을 가지고, 이익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쾌락은 증진하고 싶고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기본적인 경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모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은 다 쾌락은 얻고 싶어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익관심 모두 다 평등하게 고려해주자. 즉, 인간의 고통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동물에게는 그냥 우리가 함부로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이 그런 어떤 관행들을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 모든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까 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것들은 아니라 어떤, 즉 우리 인간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일정 정도의 어떤 동물 실험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스님이 미리 적어놨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던 거죠.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동일하게 고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영어 단어 자체가 다르다 했죠. 자, 대우라는 건 영어로 treat, 어머나, 영어 단어로 treat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고려는 영어로 consider입니다. 즉,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달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인간과 개의 어떤 성격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인간도 개처럼 취급하고, 그 다음에 개도 인간처럼 완전히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싱어가 요구하는 게 그 인간과 동물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 도덕적으로 동일하게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라는 단어를 쓸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을 똑같이 동등하게 고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즉, 핵심은 뭐예요?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싱어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다. 그래서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 줄 보면 쾌고감수 능력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자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야기할 수 있냐?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선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바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는 거고, 반대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지 않은 존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만 보면 되기 때문에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레건부터 가면, 레건은 의문론자를 했었죠. 의문론자 애들은 칸트 따라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가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는 존재들을 목적으로 대화하고 수단으로 대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두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레건 입장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바로 핵심 키워드 나와야죠. 삶의 주체이다. 자, 그래서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로서 뭐를 지닌다?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도덕적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앞에 어떤 중요한 말이 붙었냐? 자, 일부 동물이라고 했었죠. 즉 모든 동물들이 삶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개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들을 가진 동물들을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아니라 보통 어떤 동물들이냐? 인간을 포함한 한 살 이상의 포유류들만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부 동물들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이 부분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정상적인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도덕적인 지위를 지닌다. 여기서 정상적이란 말이 붙었으면 왜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썼냐면, 즉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나타낸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줄 보면, 자, 인간이 아닌 성장한 포유 동물들은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즉 인간은 도덕적 능력을 지녔어요. 즉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성장한 포유동물들, 즉 인간을 제외한 다른 삶의 주체인 동물들은 도덕적으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감정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희망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뭐기 때문에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지위와 도덕적 고려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건 입장에서는 삶의 주체라는 단어를 반드시 잘 기억하고,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했었죠? 쾌고 감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쾌고 감수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희망, 복지, 선호, 그 다음에 욕구 이런 등등등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으로 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까지 밖에 말 못하는 겁니다.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 쾌고 감수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싱어와 레건 비교하는 거 보면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냐? 이 쾌고 감수 능력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싱어 입장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유일한 조건이다, 유일한 경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레건 입장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만 있다고 삶의 주체가 되고 도덕적으로 대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 이 부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정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명중심주의 학자는 우리 테일러와 슈바이처를 배웠습니다. 생명중심주의는 어떤 입장이냐? 인간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 즉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고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입장을 보면, 자,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론이다. 자, 이거 말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론이다라는 말 안에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냐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론들 간의 위계적 관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계적 관계라는 게 설정되지 않았고, 모든 존재들은 다 어떤 존재이다. 그래서 평등한 존재이다라는 게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 식물, 즉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다 어떡하다 평등한 존재이고 위계적 존재 같은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 모두 다 평등한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자, 테일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바로 나오죠. 뭐죠? 목적론적 삶의 중심.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목적론적 세계관을 차용해서, 자,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각자만의 어떤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고, 목적론적인 어떤 지향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국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도덕적인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테일러의 입장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자체적 좋음을 향하여 움직이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 적혀있는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삶의 중심이다 라고 불리냐면 목적론적인 삶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말도 되게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다 의식이 있어서 이런 좋음과 목적을 추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식물 같은 애들, 식물이 의식적으로 어떤 목적, 자신의 생존과 번식 이런 것들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의식이 있든간 없든 간에 상관이 없이 각자만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그 목적의 대표적인 예시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생존, 성장, 발전, 번식 등. 그래서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다는 건 어떤 거, 그렇죠? 식물들, 얘네들은 의식이 없잖아요. 하지만 얘네들 의식이 없지만 생존, 성장, 발전, 번식 등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으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세 번째 줄 보면 이러한 모든 생명체는 각자만의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으며,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이거를 고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 도덕적인 고려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자연 존중의 4대 의무심이 이거 서술형 문제로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고 이거 못 적으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적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해약 금지 의무적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자,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해악에 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불간섭의 의무, 모든 각자의 어떤 생명체에서 우리 자유를 간섭하거나 그 다음에 생태계 자체를 또 조작, 통제, 개발하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자, 세 번째는 신의 의무입니다. 낚시질, 그 다음에 동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마지막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이것도 자, 네 가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 이거는 테일러와 뒤에 나오는 생태 중심주의 학자인 레오폴드도 똑같이 쓰는 용어이다. 하지만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테일러가 생각하는 이 생명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만 속하냐면 인간과 동물과 식물까지만 포함된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말을 여러분들 비교를 잘 해서 봐야 돼요. 생명 공동체를 존중하냐, 생명 공동체 그 자체를 존중하냐. 자, 이 말은 어떻게 되냐? 생명 공동체를 존중한다는 건 맞는 말이 되지만 생명 공동체 그 자체를 존중한다는 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 공동체를 존중한다는 건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개체들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중심주의까지는 개체론자이기 때문에 전체를 존중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인 그런 개체들을 존중해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생명 공동체를 존중해달라는 말은 구성하는 개체를 존중해달라는 말이고, 자,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생명 공동체 그 자체를 존중해달라는 건 전체 공동체 자체를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개체론자들이 이야기할 수 없죠. 이런 말은 누구만 얘기할 수 있냐면 뒤에 나오는, 그렇죠, 생태 중심주의 학자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생명 공동체 그 자체를 존중해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자, 윤리 역시 생명의 외경, 생명 외경사상, 생명을 두려워할 정도로 존중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보양하는 것이 도덕적인 선이고, 생명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이 도덕적인 악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본래적 가치,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 간에는 다 동등하고 위계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자, 생명의 차등성 개념도 했었죠. 자, 우리
우리 인간 존재 유지 그리고 각자 존재의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과 식물 다른 존재들을 위해를 가해야 될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또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라는 거 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생태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죠. 개체론과 전체론적 입장으로 반드시 잘 비교를 해서 그렇게 비교가 돼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면 자, 레오폴드만 우리가 한대 했었죠. 자, 레오폴드 같은 경우도 결국 이 대지를 도덕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대지라는 건 누구까지 포함된다?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개체를 존중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걸 구성하고 있는 전체인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달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고려의 근거. 자, 이게 이번에 6월달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얘네들이 자, 뭐냐면 생태계 구성 요소 누구겠어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자, 얘네들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저는 개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이 개체들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 옆에 좀 자세히 적을게요. 여기 이번 6월달에 나온 거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얘네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그 각 개체들이 내재적 가치를 지녀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저씨는 전체와 개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전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그 각 개체들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존중하고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각 개체들이 각각 내재적 가치를 지녀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전체의 조화와 균형에 기여하기 때문에, 즉 전체에 잘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도덕적으로 존중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여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우리 여러분들 가장 따끈따끈하게 쳤던 6월달 모의평가에 이거 가지고 건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생태계 전체의 결국 생태계 구성 요소가 생태계의 정상적인 뭐에 순환이나 균형에 기여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구성 요소,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얘네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지위의 부여 기준, 우리 인간의 책임과 관련된 거죠. 생명 공동체의 뭐 세 가지,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잘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생태 피라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생태 피라미드는 결국 이 생태계 전체의 어떤 먹이사슬 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연의 어떤 생태 피라미드, 즉 이런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즉 먹이사슬 체계의 어떤 균형 자체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 아저씨들은 전체론자이기 때문에 생태 피라미드를 위협하는 개체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 오히려 그 개체를 일부러 줄이는 살생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결국 생태 피라미드라는 건 이렇게 어떤 먹이사슬 체계인데, 이 가운데 있는 예를 들어 황소 개구리, 예를 들어 개구리가 갑자기 수가 많이 급증해서 이 균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런 균형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네들의 개체를, 개구리의 개체를 일부러 줄임으로써 이 전체 생태계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전체와 개체가 충돌했을 때 전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또 중요한 것을 정리 한번 했었죠. 생태계 피라미드의 최상위인 인간은 동물을 식량 자원으로서 이용 가능하다. 즉 대지윤리에서
다른 자원들, 다른 자연들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 마지막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던 게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주장하는 게 대지윤리입니다.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여 무생물, 동식물뿐만 아니라 즉 대지, 우리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자는 겁니다. 개체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하자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 전체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자는 거예요. 반드시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생태계 전체를 경제적 관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개발해야 될 목적이나 어떤 대상으로만 바라봐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윤리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니까 윤리적이고, 그리고 심미적,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생태계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부분으로 이루어진 한 구성원이다. 이 구성원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결국 또 어떤 말로 연결이 돼야 된다? 위기적 관계 같은 건 없고 평등한 존재이다라는 말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레오폴드까지 끝났고, 자, 빵꾸 잘 채워가지고 정리 잘해서 시험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